네,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은 방희선 변호사를 오랜만에 모시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방희선 변호사는 우리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법조의 기존 법조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엔티했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뭐라 그럴까요? 좀 튀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판사 생활을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하고 어떻게 보면 운동권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똑똑하게 이제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시고 팩트에 대한 추구가 강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재명 사건 수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씨인가요? 비대위원장 지냈던 그분까지도 이재명 및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다. 민주당에서는 어젠가요? 탄압 중지 대회도 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돈이 오고 가고 한 그런 사건입니까? 이거부터 우선 한번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네. 또 판사도 한 경험을 가지고 쭉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요새 언론에 보도된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정치적 탄압이며 무슨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하는지, 네.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혹시 서울법대를 나오셔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아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상호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저하고 나이 차이도 나지만 시험 기수도 워낙 차이가 나서 도저히 서로 연관이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타인 대 타인이고 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그건 의미가 없고 네. 제가 요새 우리가 너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 과잉이다. 도대체 왜 수사를 정치적인 탄압이며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는지 이번 이재명 관련 사건은 제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만한 일이 네. 과거 우리 역사상 있었어요.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네. 그걸 수사를 일정 부분 간접적인 수단화하는 일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국민이 보기도 아는 거고. 네. 그죠? 그럼 이 그건 되게 사건, 특수한 사건이고, 특정 사람, 정치적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건이든 간에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고유한 수사 정보를 내밀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특히 이제 대검 같은 데서 평소에 대검에서 수사 정보를 은밀하게 축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특정 인을 목표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은밀하게 내사나 추적을 통해서 그 원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 아직 사회에 알려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검찰이 고유한 채널이나 정보를 통해서 조용히 내사를 하거나 추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오늘 터뜨립니다. 그런 거는 아마 표적 수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관련된 사건 수사는 한번 보세요. 이게 검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정보기관이든 아무도 모르게 일반 대중이나 국민이나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내밀하게 은밀한 정보를 수집해서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작년서부터 그 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들끓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서로 주장을 하고 싸우면서 또 착수하게 된 계기도 내사 사건처럼 인지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법에서는. 인지가 아니었죠.
전부 고소 고발 사건이에요. 그 고소 고발하면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고소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소고발이 먼저입니까? 그 경기 경제신문에서 박종민 기자인가요? 그분이 먼저 쓴 게 먼저입니까? 그 사람이니까 결국 그걸 보세요. 명확히 나오는 게 일반 지방지 신문 기자가 먼저 썼죠. 사회적 이슈를 쓸 정도가 됐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언론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론에 들끓잖아요. 의심스럽다. 그리고 뭐 해라 하면 그때는 당연히 그 어떤 그 우리 소송법상 위법이나 범죄 혐의가 보이는 단서가 나타나면 수사할 책무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는 안 하겠다는 그게 거꾸로 정치적인 거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회피한 면이 오히려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어떤 사람이 특종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또 그것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그 선에서 이재명 씨를 찍은 것이 아니고 대장동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 대장동 개발에 뭐 흑막 있다고는 그 부패 위법을 지적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장동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주민들 쫓겨난 사람들 뭐 수만 명이고 많은 피해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들끓었잖아요. 들끓었죠. 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건 직접 보니까 이상하다. 네. 그래갖고 여론화되고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 정부 시절에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지지분열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인지 잘 했는데 안 된지 모르나 그것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부패 사건이다, 개발 비리다는 카테고리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역점을 두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후속 수사를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현 정부 검찰이 새로 착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이제 김용 씨한테로 이제 많이 초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한테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이제 대선 민주당 경선하고 맞물려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검찰 쪽 발표이긴 하지만 원사이드하긴 하지만 돈이 간 거는 맞죠. 여러 사람 증언이 일치하고. 그런데 뭐 여러 우리의 뭐 법조 경험이나 여러 형태의 우리 나름대로 판단으로 볼 때는 뭐 최종적인 건 물론 법원이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검찰의 발표가 아니고 각 언론이나 언론사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보도하고 있죠. 보도한 내용도 서로 크로스체크해서 맞춰보면 이건 나름대로 저 무슨 수사기관의 주도에서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에 부합하는 들어맞는 관련자 진술이 이미 나와서 서로 이렇게 시줄 날줄이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죠. 그럼 그것을 당연히 재검토하고 검증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그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게 무슨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난 왜 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특정인에 관련한 비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 사회 이재명 악의 계열만의 병폐가 아니고 고질적인 지금 병폐가 고질적인 폭발하는. 개발 비리입니다. 네, 개발 네. 사업 비리. 네, 개발 네. 사업 비리는 사실은 내가 재판을 판사를 할 때 뭐 80년대 후반 90년대도 다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큰 거였어요. 더 많았죠. 대방동의 공군 비리, 뭐 조합 네. 개발, 뭐 어디 사건 엄청 많아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인허가 관을 끼고 있는 개발 사업의 큰 부조리 부패 구조입니다. 그게 암암리에 오랫동안 굴러오다가 그것이 이번에 그 특정 대개는 이제 그게 인허가 개발이기 때문에 인허가 개발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개 관과 유착돼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공무원의 그 부패, 그죠? 뇌물, 청탁 이런 게 연결되면서 이 집단 비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여태껏 나타난 수많은 것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보여요. 이거 말고 딴 데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른 지방도 터졌잖아요. 파주 같은데 많이 터져. 많이 터지죠. 옛날 용인도 개발돼서 시장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 현상의 하나인 개발 비리, 부패 구조. 개발이라는 게 보이게 되면요. 경상북도에는 경북도시개발공사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전남 전북도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는 시군마다 도시공사가 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쪽이 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인허가 비리가 생기고 아무래도 네, 그 네. 수도권 특히 서울 인구가 주변은 늘어나니까. 거기는 개발이 가장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수도권 뭐 주택 공급 등 사회적인 수요와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개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심지어는 꼭 이런 정치인이 연결됐을 뿐이지 안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제가 사건을 많이 해봤어요. 재판 말고 변호사가 돼서 해봤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다 하다 보면 뭐 옛날에 무슨 어디 한보 수사 사건도 있고 뭐 그렇죠. 한번 요 근래에도 뭐 재개발 하다 보면 조합장이 걸리고 조합장이 걸리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걸리고 이렇게 이게 공생 비리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중에 규모가 크고 또 해필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연관됐을 있으면. 뿐이에요, 그냥. 야, 근데 거기 뭐 대통령 후보가 연관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커지잖아요. 시골의 군수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게 더 사회적인 폭발 이슈가 되는 거는 규모가 역대 최고예요. 아, 규모가 크다. 비리 구조를 통한 불법적인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돼서 지금은 다 나와서 그걸 다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수천억이잖아요. 뭐 1억, 2억을 넣어놓고 수천억을 먹는 것은 이게 단군일의 역사는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럼 지금 보게 되면은 김영 씨한테 돈이 갔다는 게 맨 출발점인 남욱 변호사인가요? 거기서 쭉 흘러간 게 지금 중간중간 전달되기 말이 일치가 변호사님 보기에도 일치가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타난 보도 자료에만 대략 거칠게 러프하게 봐도 네. 이게 특정인을 소위 말해서 좀 검찰이 저지르는 인지라든지 어떤 그 목표 달성한 그런 목적적 수사가 아닌 것이 그러한 경우는 특정인을 놓고 쪼아서 거기로부터 진술을 얻어서 주변을 만들어서 엮어 나가요. 엮어나가죠. 만들어가죠. 그 검찰이. 조각을 맞춰요. 맞춰죠. 방증을. 아, 네. 이건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반대가 됐어요. 보니까. 반대가 된 것이 이 김용 씨나 뭐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화천대유니문의 개발에 관련된 주변 인사들 있잖아요. 이해관계인. 네. 이 사람들로부터 뭐가 쭉 나와요. 쭉 나온 걸 맞춰보면 이게 김용호 관련 있네. 누구랑 관련 있네. 정정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뇌물죄를 수사할 때 어떤 수레 공무원을 앉혀놓고 너 돈 받았느냐 대발에 이렇게 쪼여서 자백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거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전달한 사람들 주변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조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 돈 줬어요 전달했어요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리상 매우 합리적인 이 정도면 매우 합리적인 객관적 증빙이에요. 이 증빙이 과연 들어맞아서 이 문제의 장본인하고 일치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본인을 불러다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서지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돈이 오갈 때는 영수증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통상적으로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국정원 취재할 때도 보니까 국정원 공작도 영수증이 없거든요. 그것도 기존에 있어서 나오면서부터 공작 말단 부서까지 가는데 중간에 띄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부정한 돈은 영수증이 없는 돈은 여기에도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예, 전형적인 사례죠. 전형적인 저도 요새 이 언론 보도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옛날에 이제 저도 오랫동안 그 재판도 해봤잖아요. 실제로 내가 판사로서 재판도 해보고 또 변호사일 때는 또 측면을 더 많이 보게 돼요. 판사는 무대에 올라오면 보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 과정을 변호사는 또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배후까지 그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 보면 지금 말씀대로 뭔가 부정한 뒷거래, 비리 이게 좀 떳떳지 못한 정상적인 우리 말하는 사업상 거래, 영업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전부 이렇게 일정 부분이 중간에 잘라먹거나 착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과거에 공무원들 뇌물죄 또는 뭐 사업상 뒷거래 주는 거 심지어 민간끼리도 주고받을 때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출처도 은밀하고 주는 쪽 받는 쪽도 다 이게 합법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얼마를 주고받았는지를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지.
그죠? 뭐 뇌물 주면서 잘 줬는데 전달한 사람한테 너 잘 줬냐 이렇게 물어볼 뿐이지 받은 사람한테 진짜 그만큼 갔냐 물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심지어 전달한 사람한테 잘 못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 확인이 안 되고 그죠? 전달과 수령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그 액수나 내용을 맞춰볼 수도 없는 본질적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99.9% 일정 부분 잘라 먹는 것 같더라고. 사건의 경험이. 아마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라고 보는데요.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그만큼 이제까지 이 사람들만 특이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는 서로 확인 못할 때는 꼭 사리사욕이 껴서 일정 부분 입마이 포켓을 합니다. 네. 네. 본인들도 이제 중간 전달자들도 이게 부정하는 걸 아니까 먹어도 된다고 뛰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다 한통속으로 움직였잖아요. 충성을 바치고 내 사람이라 그랬는데 중간에 뛰어본 게 나온 거 보게 되면 면정복배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기가 실익을 있으니까. 나는 면정복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한국인의 보편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재판이나 사건을 보면서 보면 한국 사회의 윤리와 양심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거의 제가 보기엔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겉으로 외양이 멀쩡하게 돌아다닐 뿐이지 속은 다 썩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부정한 거 그런 거 말고도요. 소소한 일에서도 다 그렇게 삽니다. 안 보이고 할 때는 슬쩍슬쩍 자르거나 삥땅한다. 그게 아주 한국에서 보면 그 나라의 사회 수준과 도덕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런 게 탁 드러나면요. 야, 나는 100만 원 줬는데 저 받은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되고 중간에 30만 원, 20만 원 띄어먹은 사람이 쭉 밝혀지면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 다 원수가 돼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게 되나요? 어떻게 그것도 우리 속성이 드러나겠네요. 네, 그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속으로. 어떤 분은 뭐 너무 엄청난 게 아니면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 사귀고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이가 이제 아주 소원이 나빠지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거나 해서 결국 이것이 쌓여서 뭐가 되냐 사회적으로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암암리의 불신이 심한 게 항상 그런 걸 겁니다. 주면서도 내가 보기엔 이번에 이 사람들도 다 줬다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가 감내할 만한 정도 내가 100을 줬는데 저놈이 뭐 하다못해 우수리를 좀 남겼다. 이러면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가 하락하면요. 그 범위가 자꾸 커져요. 커지죠. 예, 근데 100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90이 가고 이렇게 가다가 좀 나쁜 사람은 80이 가고 70이 간다면 50이 가고 이번에 사건은 난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참 우리 사회가 진짜 이제 더 하락해서 가는구나 느낀 게 거의 절반이 반타작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그 분양 대행 업체를 맡은 이하묵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지금 내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나와요. 네. 그게 분양 대행 업체 뭐 이씨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남욱 그죠? 남욱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남욱은 뭐 정무슨 정명 변호사 이 사람한테 서고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가고 아니 유동규가 아니더라. 자기들끼리 먼저 이게 자기들끼리 그 화천대유등 관계자니까 이 그룹이 먼저 해서 김만배 그죠? 김만배 가고 그다음에 김만배가 비로소 이제 이건 자기들끼리 업자끼리 화천대유 쪽이고 업자를 넘어가면 이제 경계선 넘어가면 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가면 그다음에 유동규는 이제 자기의 배후에 힘을 써주는 실세. 뭐 김용이든 등등. 뭐 누구죠? 정진상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내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쪽은 시장 사람들이고. 그 관과 연결된 부포구죠. 근데 재미난 게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 쓴 걸 기자들 쓴 걸 보니까 이 이모라는 업자가 전달할 땐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가 와요. 그죠? 뭐 좀 달라. 근데 이제 요구는 거꾸로 와요. 이쪽에서 역순으로 보면 돼요. 이쪽에서 야 뭐 이렇게 뭔가를 이쪽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 좀 줘봐라. 그 뭐 저 나름대로 이쪽에 좀
줘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달이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나무기한테 가잖아요. 네. 그럼 나무기는 또 어디 가냐면 이 씨한테 요구하잖아요. 이 씨가 그때 뭐 끼어서 뭐 얼마 많이 받았대요. 그러대요. 예? 자기들끼리 분쟁 과정에서. 그래서 또 옛날에 뭐 작년 대선 전 수사 초기에도 나왔잖아요. 나무 뭐 유동규 뭐 김만배 뭐 이런 사람 나무기 다 모여갖고 이거 얼마 주고 해줘야 되냐? 저 친구 시끄러운데 나왔잖아요. 그 이 씨의 분양대행 업체. 자기가 안 그러면 터트리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하니까 수습하려면 저는 많이 준 것 같아. 그때 뭐 수십억을 줬니 100억을 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좀 줘봐라. 그 사람이 12억을 남욱한테 마련해서 줬더라고요. 그럼 12억에 받은 남욱은 정민영한테 얼마를 줬냐? 8억을 줬더라고. 8억 4천인가. 네. 네, 4억이 잘려 나갔어요. 네, 네. 김만배가 저도 정확히 그걸 못하는데 네. 미안합니다. 김만배 유동규한테는 3억 6천을 줬어요 보니까. 그죠? 3억 6천으로 내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3억 6천인데 유동규는 어디로 줬냐면 김영한테 일단 1억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부인하지만 정준상한테는 5천이 갔다 그러고. 그럼 3억 6천에 1억 5천밖에 안 갔잖아요. 반도 안 갔잖아요. 대부분에서 툭툭 잘려 나가요. 반씩.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옛날에 그래도 벌써 한 3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재판할 때 기억을 떠듬으면 만약 12억 준다. 예? 그러면 한 1, 2억 정도를 내가 중간에 전달비로 갖고 또 뭐 8억 줬다 그러면 한 뭐 7억 이렇게 가고 만약 3억 6천을 줬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6천만 원은 내가 먹고 3억은 어떻게 주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뭐 과감하게 반타작식 해버려 전부 보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부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정거래 풍조가 깊어지면서 그에 대한 과실 따먹기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전달한 유동규로 보게 되면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본인이 하게 되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컨페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스스로 모순이 있어 터진 거죠. 이걸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이걸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도대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가 정치적 탄압이냐. 수사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면 수사를 안 해야지 정상인 거냐. 수사하는 행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장동 사건은. 그러네요. 그럼 대장동 사건은 이게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사회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래라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왜냐면 나타난 현상을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위법한 게 많고. 근데 수사 자체를 탄압이라고 그러는 거냐? 이것만 수사 자체를 탄압이라고 하면 이건 이 사람들은 궤변이죠. 법 위에 있는 사람. 궤변이고 그냥 자기들 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아니면 뭐 이재명 씨에 대한 부분을 탄압이라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수사는 맞는데 이재명은 빼라. 그건 뭐죠? 그 이상한 거잖아요. 특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저쪽 그 반대하고 권리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정치적이고 부당하다는 거냐?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하다는 거냐? 수사는 어쩔 수 없는데 뭐 이재명께 부당하다. 정치행위라는 건 탄압이라는 거냐? 그럼 이재명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딴 사람들은 나는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나는 뭐 나는 왜 괜찮냐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건들을 많이 재판을 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기자로서 구경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터지면은 처음엔 탄압이다 억울하다 하다가 자기들끼리 빠그라지더라고요. 서로 낯이 없잖아요. 서로 삥땅을 해먹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정치 탄압이라 그러는데 과연 민주당이 정치 탄압과 끌고 나온 국민들이 뭐 순수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정치적 힘을 잃어버리면 정당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도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상으로 다 튈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부가 떠들 수는 있는데 이제 항상 옛날에는 뭐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근데 1단계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좀 정신병적 증상이 아닌가. 정신병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제가 좀 전에 반문했잖아요. 뭐가 정치적 탄압이냐. 수사 착수 진행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이 탄압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왜 처음부터 주변 수사를 아무도 안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씨의 의문을 두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뒤를 캤냐, 계좌 추적을 몰래 했냐,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가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김용도 이 사람을 먼저 손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맞은데 그 뭐가 정치적 탄압이냐, 그죠? 뭐 특정인을 몰래 찝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뒤를 캐보자 표적 수사. 해서 그걸 표적 수사하거나 은밀하게 내사하고 해서 인지를 몰래 해서 어느 순간 탁 실행하는 거, 그런 게 표적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순서 완전히 바뀌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뭐 갈등이 생기고 어쩌고는 필연적인 것이, 인간의 심리가 사람은 다 이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동안 서로 협력하고 단합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려고 생각해서 한 거지. 그렇죠. 그것이 이득과 관계없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거 보면 사실은 이런 부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단합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일정 수준 동안 외형으로 남아있는 거고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이, 이거 이제 유동규의 말에서 저절로 하면 딱 신의, 의리. 의리 네. 또는 뭐 의리 이러잖아요. 이거 유동규라는 사람 말에서 내가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금방 알겠더라고. 예? 어떤 뭘 말하고 자기들이 공동 생존을 위해서 일단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기 오케이. 전에 공동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불면 너 때문에 망했다. 오케이. 이런 원망과 비난 집중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서로 버티다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정책에서 유명한.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독박스니까. 이게 흔들리고 깨지기 시작하면 서로. 내가 이 잘난 의리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가는 내가 완전히 덤태기를 다 쓰겠네. 다 쓰죠. 이렇게 되면 나는 내 것만 책임져야지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실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거룩한 예수도 아니고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웃기는 게 이상한 부정한 거래를 맺은 사람들은 의리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리라고 그냥 말을 붙이는 건 네이밍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이 매스컴 탓도 많아요. 나는 깡패들 있잖아요. 조폭. 네. 조폭이 뭐 서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이러면서 뭐 우리가 남인가? 이러고 살잖아요. 네. 그거 제가 옛날에 조폭 사건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깡패들처럼 의리 없고 배반하고 딴짓하는 놈들이 없어요. 그렇죠. 의리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의리 자꾸 또 따지지. 속된 말로 그냥 깡패 새끼한테 무슨 의리가 있니? 각자 도생하는 거지. 각자. 그리고 예전에 심지어 남한테 띠밀고 깡패들 조직폭력 사건 재판해 보잖아요. 자기 부분도 시인한 놈이 없어요. 항상 제가 했대. 그 누가 시켰대 항상. 그 남한테 떠미는 게 애들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저질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그걸 영화에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시켰잖아요. 그럼 죄수의 딜레마를 지금 잘못하면 민주당 전체도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한테 가는 걸 정치 탄압이다라고 공동으로 버텨주는데 저러다 덤태기 혼자 쓰게 되고 자기 혼자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못 될 것 같으면 나는 아니다 하면서 너가 했다고 하면서 또 죄수의 딜레마에 걸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저 고민 많이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뭐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할 만큼 제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집단으로 몰려다니면 뭐 그냥 집단으로 같이 취해서 하니까 옛날 조국 만세처럼 보면 오케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수많은 사람이 집단 병len상에 빠지면 자기들끼리는 살아가니까 사회와 담을 쌓고 근데 기중에 그로 인해서 뭐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당이 와해로 가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건 정치적 얘기입니다. 그 이낙연 캠프에서부터 이거 대장동 문제 있다. 또 서른 씨도 구체적으로 후보 교체해야 된다. 저도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경쟁할 때 이거는 딱 이재명 됐을 때 6.29 선언에서 저 대통령 직선제 하듯이 민주당은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 정치적 보면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걸 안 하고 꾸역꾸역 갔어요. 근데 개항을 비켜줘가지고 국회의원 되게 해주더니 당대표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와서 우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리고 지금 와서 개딸이라고 하는 단체가 붙어갖고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어요. 난 되게 왜 이렇게 합리성이 없지 하는 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건전한지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징표, 상징, 시그널 같은 건데 우리가 병들어온 사회가 아닌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걸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점점 약화되고 감성이 위주가 되면서 감성이 위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건전한 추론과 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특히 또 하나 그런 감성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또 하나는 감성 위주의 사회의 특성은 뭐냐면 주로 그 힘, 이게 원심력, 구심력을 가져요. 이게 비교가 뭐한지는 모르는데 안중근 의사가 네. 내가 그걸 이해하는데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몰랐거든. 그 견이수명, 견리사회. 예. 견리사회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이득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서 걸러는데 그게 만약 없어지면 그냥 일을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 그 전국 시대인가도 고사에도 나오잖아요. 대낮에 어떤 자가 금덩이를 막 주워가길래 포졸들을 잡아가니까 너는 어쩌려고 대낮에 남 걸 주워가냐 그러니까 아니 내 눈앞에 금밖에 난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병인데 즉 이익이란 건 힘에서 나와요. 집단은 힘에서 나오잖아요. 공천권. 그렇죠. 누구에게 공직에 나눠주는 힘. 그죠? 정권은 힘은 또 이익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권력을 배분하고 자리를 주고 또 그 자리와 권력은 곧 이득이죠. 돈을 불러오잖아요. 우리 사회의 후진 현상이 반드시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명예를 탐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당겨주는 돈과 이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과 이익 여기에 따라가는 감성 위주의 사회 풍토가 쌓이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금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거의 마비되거나 희박하기 때문에 저기에 내가 붙으면 떡이 생기네, 이익이 생기네 이러면 거기에 그냥 쪼르르 붙는 거예요. 그죠? 무슨 장내기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붙듯이 그렇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익이 깨지면 이 사람들은 또 순식간에 다 해산돼 버려요. 그렇죠. 그 안중근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익, 즉 힘을 원천으로 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남에게 뭘 줄 수 있는 이익을 주는 힘이 지금 한쪽으로 지금 집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따라 붙어서 이런 공생 현상이 생겨나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은 그쪽에는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또 학교 대학 시절에 선명성을 요구했던 친구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견리 이익을 봤을 때 사의도 생각한 게 견리 무사. 딱 이익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다음에 견위 위험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 견위 도피. 그렇지. 위험하면 토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걸로 지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치 집단이 잘못 모였네 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집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당이네. 정상 몰입에 도당. 잡배들이 모인 거죠. 잡배들이. 그래서 일단 도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참 이건 슬픈 거네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슬픈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하면 망조가 되는 거죠. 사회가. 다시 올라가면요. 박원순 씨가 변사했을 때 나중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울시장 장의식 그거 하는 순간에 제가 이게 왜 서울시장이 되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으로 해주고 또 저 동화 경모 공원 묘지로 겨우 가 그것도 한참 있다가 전두환 씨는 아예 그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서울시장장이 되고 저거는 안 되지? 뭐가 이게 그게 안 맞지 제가 볼 않습니까? 때는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지켜줄 결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고 박원순 경우도 이게 그 자기들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정당의 탈을 쓴 이해관계 집단. 그렇죠? 아니 뭐 폭력배도 겉으로는 뭐 집단을 그때까지 만들잖아요. 의리가 회사를 집단의 만들고 기간이 뭐 있으니까.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집단인데 그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이나 다 있죠. 핵심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요인은 뭐냐면 그 안에 핵심 구성분자잖아요. 그죠? 거기 주동적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유지시키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죠. 사회적 뭐 장례든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그걸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내버려 들어가면 누가 이제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나서 이제 요새 점점 드러나는데 이 고 박원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이념, 예? 뭐 이데올로기를 좋아서 따라다닌다고처럼 생각하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거꾸로 바뀌어보니까 이 사람이 거대한 이익을 배분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익을 예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분시키니까 이 이익이라는 단물에 빨대를 꽂고 모여 있는 거거든. 그 시민단체들이 숱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소위 옛날 386 지금 586인 사람들 좀 엉터리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양두구육인데 거짓말이에요. 무슨 이념이었다거나 다 거짓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익 돈밖에 없어요. 좌파가 똑같은 더 심하더라고. 더 심하다. 자기들이 겉으로 구호를 요란하게 내걸고 뒤로는 전부 이익이 아마 아까 말한 대로 결리 사회가 아니라 결리 무사로 결리 이득만 되면 다 하자. 견이 도피.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본 게 많은데 옛날 뭐 민변도 그렇고 좌파 단체들 이 사람들 내가 옛날에는 조금 그쪽에서 가깝게 지냈어요. 개인적인 아까 말씀 네. 도입할 때 네. 뭐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듯한 보니까 네. 호감을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도 시민단체도 많이 활동을 했고 도와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타락한 이익집단 행태가 보여요. 전부 이익을 위해서 환장을 하고 겉으로는 뭐 심지어는 노동법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야 노동자의 권리 어쩌면서도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뒤로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예요. 사회 정의 운운해 놓고서 일 생기면 자기 이익 극대화. 옛날에 뭐 걸렸죠. 그 무슨 세월호 네. 참사위원회에 들어간 일부 변호사들이 또는 5.18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끝나고 나자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평균적인 의식으로도 이해가 됩니까? 소위 장사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사밖에는. 장사. 한옆으로는 그 프레카드를 멋있게 내걸고 캐치프레이즈를 멋있게 내걸어서 손님을 끈 다음에 손님 끌 때는 결리 사이 아니 그렇게 끌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모은 다음에는 모아서 거기서 이제 후킹해서 빼먹는 거지. 이 사람들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정 장사치가 더 착해요. 오히려 장사치는 자기 상품을 내고 그걸 팔고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저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상인은 누구나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네. 뒤로는 상인 못지않게 돈을 더 벌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의 위선자지. 그렇잖아요.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익을 안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뛰면놓고선 이익을 찾으면 이 사람은 사회를 속이는 어지럽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솔직하자. 제가 옛날에 재판할 때 또는 변호사 때도 되게 싫어하는 게 뭐 당사자랑 합의를 하자 그러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런 이중성이 약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난 돈이 목적이 아니다. 뭐 이것 때문에 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뭐 돈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데 그 사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돈이에요. 그럼 난 돈이 좋아서 이익을 더 받으려고 한다. 좀 더 합의금을 더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돈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돈이 아니면 뭘 해주냐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진위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내심을. 그럼 합의 못 해요. 저 돈 달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돈 얼마 더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넌지시 물어야 합의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그 성리학적 위선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를 부르짖는 좌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파는 성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네요. 이념을 내걸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 주목을 끌잖아요. 네. 근데 속마음은 지 본성은 극대화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군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뭐 수기 치인하거나 자기 도열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내걸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빈들이 그걸 내걸거든. 속이- 자빈은 자빈답게 그냥 나는 돈 벌고 싶어서 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해가 적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거든. 아니까. 예. 수기치인도 안 한 사람들이 수기치인한 것처럼 사회운동 한다 놓고 나서 이익을 거룩한 슬로건을 내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그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도당들이네, 도당들. 도배들. 도배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내가 설명드리면 우리끼리 법조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모르고 살아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것도 결국 사람의 심리가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예, 본질. 아니 우리가 옛날에 농담을 제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감탄하는데. 그런데 A와 B가 있어요. 둘이서 같이 뭘 저질렀어요. 같이 할 때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서 방어를 해요. 서로 카바를 해줘요. 그러면 똑 잘라서 각자 분리시켜요. 그럼. 너 이거 어떡할래? 너가 잘 말하면 너는 좀 혜택을 보고 아니면 빡 쓴다. 아니면 뭐 공동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A는 자기가 혜택을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또 B도 그러거든. 그럼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했어야 하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관계자 진실이 확보가 돼서 수사의 핵심을 가져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가상을 해서 어떤 환상적인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의리지.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뭐 사반에 십자가를 져도 난 가자고 저거 하잖아요. 만약 A는 불었다. B는 안 불었다.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재판할 때는. 이걸 제소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부른 사람은 무죄가 나고 안 부른 사람은 유죄가 나요. 그렇지, 거꾸로 가죠. 그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은 되게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정치 심리학에서는 프리저너스 딜레마라서 죄수의 딜레마는 사실은 범죄자의 딜레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가지고 한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주니까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면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주제라고 나와? 아니라고 그랬는데 쟤는 알고 보니까 자백한 것 같은데 괜찮아지네?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거는 구조상 너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한 사람은 증거가 없어요. 아니 자백한 사람은 증거가 없어요. 자백만으로는 죄가 안 되게 돼 있거든. 우리 형사소송법이. 근데 부인한 사람은 내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백한 것이 자기의 증거가 돼요. 타인의 증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는 사람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부인했던 내가 혼자 다 쓰면 어떡하니? 그럼 차라리 나도 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했다고 해서 난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만 받겠다는데 목만 받잖아요. 반씩만. 내가 보기엔 유동규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뭐 안에 들어가면 네. 우리가 들리는 말에 하면 그래요. 교도소 안에 가보면 거기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대요. 자기들끼리 경험이 많아서 듣는구나. 듣는 이게 자기들끼리 듣는 풍월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뭘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느낀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고 해줬다가 나만 엄청 쓰겠네. 그럼 이거 의리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네. 내가 미쳤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 사람이 터득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 비슷하게 그 했었죠. 신경. 네. 나는 내 것만 책임질란다. 이재명 믿고 네가 받아라 그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도당 범죄자들의 딜레마를 갖고 방인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